뉴욕 증시는 지난 4거래일 연속 다소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 하락한 15,962.79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24% 상승한 4,201.29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0.03% 밀린 1,819.2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2015년 3월 15일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조건 없이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갖고 찬성 55표, 반대 43표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3년간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1월 재정 적자가 10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고 지출도 14%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넉 달간 재정 적자 규모는 1,8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월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습니다. 지난 넉 달간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한 9,6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출은 2.8% 감소한 1조 1,400달러였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시사한 데다 중국 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04% 상승했고 독일 증시는 0.65%, 프랑스 증시는 0.52% 올랐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실업률과 금리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선제 안내 포워드 가이던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분간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실업률이 목표치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실업률이 7%를 하회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예고하는 이른바 선제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가파른 경기 회복세로 최근 실업률이 7.1%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처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2월 산업 생산이 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0.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 생산이 부진했습니다. 독일의 12월 산업 생산은 0.7%, 프랑스는 0.3% 감소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나 슬로베니아는 각각 2.6%, 2.7%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 경제에 대한 낙관 노트, 중국 지표 호재가 있었지만 랠리 후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갔습니다. 다우와 또 S&P 500 지수는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반면에 5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를 이룰 것이라고는 낙관적인 전망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고 또 중국의 1월 수출입과 무역 수지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인 것도 지표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어제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부채 한도 1년 유예를 승인함에 따라서 우려했던 디폴트 위기가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금통위와 옵션 만기를 맞아서 국내 증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지만 대내 여건이 좋아진 만큼 1월만큼은 아닌 2월에는 무난한 옵션 만기를 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또 어제 지표 호조로 상해 증시 2100선까지 올라왔는데 중국 증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중국 증시 추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 상원이 정부 부채 한도를 2015년까지 추가 조건 없이 늘리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3년간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먼저 마감된 글로벌 소식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잠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갔고 반면에 유럽 증시는 중국 지표 호조 속에 상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옐런 효과가 이틀을 못 가네요. 네. 예, 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집중 진단을 해 드렸는데 예상보다 아주 시장에 그 충격을 줄 만한 이런 내용은 좀 없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뉴욕 증시는 이런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수부터 먼저 살펴드리겠는데요. 다우는 0.19% 하락했습니다. 오늘 프록터 갬블이 주가가 좀 좋지 못해서 다우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나스닥은 0.24% 올라섰습니다. 4,20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03% 약보합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1819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그 유가는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다시 $100에 터치를 했습니다. $100 34센트 0.4% 올랐고요.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소 현재 약세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76%로 2.6%대 그 후반대에서 2.7% 후반대로 현재 가격이 좀 약세 기조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은 앵커께서 지금 상원 표결 절차 얘기를 하셨는데요. 절차 표결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표결도 이번 주 내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로써 부채 한도 상향 이달 27일까지 이 내용을 양당이 통과를 시켜달라. 잭류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경고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들어온 소식은 옐런 의장이 13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14일이 되겠는데요. 상원에서의 은행위원회 이 반기 통화보고서 내용과 청문회 내용이 현지 기후 폭설이 예고가 돼 있어서 일단 연기된 것으로 현재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이 속개되면 이 소식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중국의 1월 수출 효과 이런 부분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영국은 강보합세 정도를 유지를 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영국보다는 0.5% 전후 수준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신흥국 증시 중에서는 터키의 리라화가 올해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어제 옐런 의장이 하원 청문회를 통해서 이머징 국가에 대한 연준의 통화정책 배려가 특별히 언급이 안 됐다는 이런 부분에서 일부 국가들은 다소 좀 처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이제 부채 한도 증액을 201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디폴트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이제 같이 나왔었죠. 옐런 의장의 버네키 의장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유지하겠다. 이것도 이제 호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의 그 공화당 의원들의 변심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일단 간신히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이 상원에서의 절차 표결이 무난하게 현재 통과된 것으로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먼저 화면을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로이터의 화면인데요. 제목을 보면 클린빌이라고 여기 돼 있죠. 그 상위 국민 연금을 1년 삭감하는 옵션을 같이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끝까지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의 보수 위원들도 이 내용을 삽입해서 같이 처리하는 군인연금 삭감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자 이 부채 한도 상향만을 따로 떼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제 통과는 찬성 220표, 반대 201표로 통과가 됐는데요. 반대표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현재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부채 한도 상향이 그 궤적 이런 부분을 쭉 현재 나열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그 예측하기 힘든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자의 변심, 두 번째는 정치인의 변심,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이런 부분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국면에서도 하원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했다는 점, 이런 점은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요. 실업률, 기준 실업률이 좀 변경이 될까요? 아마도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 연은 총재들이 얘기를 내놓고 있죠. 근데 옐런 의장은 어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월 18일과 19일 날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을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현재 봤습니다. 자료 화면은 역시 블러드 총재의 그 인터뷰 내용 어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들어온 속보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래디셔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트래디셔널이라는 단어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연준이 많이 구사했지만 이제는 본원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수단이 금리를 통해서 은행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 조치와 대응 자세를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블라드 총재의 언급 중에 시장에 좀 중요하고 긍정적인 멘트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번 주였나요? 이번 주에도 한번 이 USA Today의 주요 40인의 탑 이코노미스트의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블라드 총재는 3월 18일과 19일 예정된 FOMC를 통해서 이 포워드 가이던스 실업률 6.5가 현재 1월 수치 6.6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이던스는 6.0에서 5.5까지도 그 밴드를 상정할 수도 있다라고 블라드 총재의 사견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연준이 바라보는 미 고용 수준의 완전 고용 수준은 5.2에서 5.8 정도로 현재 상정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여전히 현재 목표치 2%에 미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란은행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영란은행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해제키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 얘기를 내놨는데요. 네. 이 예측력이 도마 위에 올랐죠. 6개월도 안 돼서 거의 현재 그 수준으로 내려왔으니까요. 당초 예상은 그 3년 정도, 2015년도에 그 실업률 7%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제 마크 카니 총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중요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언사들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화면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직설적인 내용을 언급한 먼저 뉴욕타임스 기사를 조금 먼저 들여다볼 텐데요. 여기 보면 제목에 move awa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카니 총재가 현재 포워드 가이던스 7.0% 실업률에 도달이 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 기존의 정책을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영란은행이 가져가는 통화정책의 내용들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통화정책에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8월 이 7.0%라고 제시했던,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것이 달성이 되려면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영란은행의 예측력은 결국에는 학점으로 말하면 C학점 내지 D학점밖에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화면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례적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속보가 올라오지 않고 주요 분석 기사를 주로 다루는 기관인데요. 여기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마크 카니 총재의 모습이 보이고요. 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코노미스트지가 평가한 부분은 보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측력이 시장에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친절한 안내 구실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수치가 빗나가기 때문에 모호한 상태로 머물거나 less powerful, 그 중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영란은행이 가져가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수정이 되지 않고 이것이 점차 디미시, 이렇게 흩어져 내려가 버리는, 중요도가 하락하는 이런 흐름으로 언급이 됐다는 점, 이런 점에 어제 마크 카니 총재의 인터뷰도 이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유사점으로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된 글로벌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탑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늘장 전략과 또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통위 옵션 만기를 맞아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도 결정이 될 텐데요. 오늘장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라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어제 들썩였죠.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발 훈풍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지표가 호재를 보이면서 중국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의 옵션 만기를 맞았습니다. 1월과는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2월은 무난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1월 달에 대한 약간의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2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혹시나 매물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매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매매 추이에 따라 갖고 현물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미 1월 옵션 만기일 날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는 모습 보였다는 거, 그리고 3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또 이러한 충격이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언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미리 먼저 나올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 하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대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큰 폭의 등락을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지수 자체적으로 뭐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약간 추세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19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지 라인이 형성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베이시스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박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역시나 FOMC 의장이 변화되는 약간은 변화 움직임이기 때문에 국내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쪽에서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뭐 큰 폭의 국내 이벤트에 따라 갖고 주가 및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역시나 종목 장세 및 실적 장세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멘트주가 탄력을 받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장 상승세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가격 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월 달에도 가격 인상 모멘텀 한번 나왔고 2월 달에도 최근에도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졌습니다. 뭐 음식료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가격 인상이 단행되는 업종과 그 섹터에 있어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멘트 업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방 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종군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정반 산업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여러 산업, 여러 업종의 시멘트를 공급하는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요가 썩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시멘트 업계가 지금 시점 확실하게 실적 추이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멘트 업계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가격 인상에 따라 갖고 그 실적 개선폭은 1분기, 2분기에도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세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종목 흐름에 있어서는 뭐 한인시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성신양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현재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 상승 탄력도 매수 거래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업종의 대장주 역할을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업종으로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성신양행 같은 종목 쪽으로도 어느 정도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1월 수출입과 무역 수지가 예상 밖의 큰 호조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으로서 또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침체됐던 철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경제지표 호재성 재료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시장이 약간은 좀 안정화 기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낙폭과대 업종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옴에 따라 가고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어제장 같은 경우도 뭐 정유업종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조금씩 그동안 안 좋았던 종목 위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가 대세 하락의 흐름을 보였다. 2014년 들어갔고 지속적인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은 철강 금속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강세장에 대한 전환 기대감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주가 역시나 2000포인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철강 금속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완전한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중장기적으로의 철강금속 업종을 끌고 가서 큰 폭의 수익을 내야겠다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중심의 어느 정도 장세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가 한 195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갈 때 그때만 철강금속 접근이 유효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속에 1950선을 탈환했을 때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월만큼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오늘 옵션 만기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네, 우선은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코스닥 어느덧 52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적인 탄력도, 가격적인 메리트만 본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소형주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소형주 본격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도 게임 관련된 업종군들 실적 발표에 따라 갖고 종목군들에 대한 추이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만큼 종목 장세인데 그 종목에 대한 선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시점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경기 방어 섹터 내에서도 업종 순환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강세의 흐름 보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약간은 제지 관련된 업종 쪽으로도 불고 있고, 약간은 그런 움직임 보이면서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 좀 혼조 양상 나오면서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안 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기 방어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기대감 커진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업종이 큰 폭의 상승세는 보이기 어렵다라는 거, 약간은 업종 순환매 전략, 차별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테마 흐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남북경로 테마라든가 최근에 이슈가 있는 많은 테마가 있는데 의료기기 관련된 테마주들은 그래도 접근 유효하다라는 거,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 내에서는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의료기기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에 관심 갖자라는 거,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뭐 지수적인 측면에서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 어닝 시즌이지만 이제는 눈높이가 1분기 어닝 시즌 기대주로서 많이 주가의 움직임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올해의 큰 폭의 상승세가 기대되고 올해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대내외적인 이벤트가 끝났을 때 만약에 주식이 강세장으로 전환됐을 때 시장보다 더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리스크 관리도 병행을 필요하겠지만은 차별화되는 전략으로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이 좋은 업종들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물론 뭐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작년도 하반기,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는 더욱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분기에 최대 성수기 혹은 약간은 수요가 증가될 수 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군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행 관련된 업종군들이 그런 업종이다라는 거, 아무래도 구정 연휴와 관련된 기대감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투어라든가 이러한 종목 쪽에 있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내수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는 여행이라든가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 그동안 실적 전망치 많이 낮아졌지만은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걸 리스크 관리 및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좋을 종목들에서는 내수 관련해서 여행 관련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옵션 만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 되겠다면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중국 시장이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섹터라든지 아니면
생산 섹터 마찬가지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잔존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중국 시장 안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바로 우리나라의 화장품주들을 뜻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화장품주들 작년에 생각보다 썩 좋진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 중에서 코스맥스만이 유일하게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원래 우리나라의 규모만을 생각을 한다면 한국콜마가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역전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코스맥스만이 유일하게 높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에이블 CNC는 반면에 크게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가 간의 계리율이 상당한데 코스맥스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코스맥스의 매출 비중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코스맥스의 매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5%가량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4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맥스의 부분별 실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코스맥스는 내수 그리고 해외에서의 매출이 동시에 발현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 중에서 코스맥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꾸준히 상승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맥스 차이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불황 그런 부분 자체는 이렇게 방어를 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차이나에 대한 부분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화장품주의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이오 업종이겠죠.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가시화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밑에 매출 성장률을 우리가 한 번 더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국내에서도 20%가 넘는 고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와, 20%가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거겠죠.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자, 2010년도에는 76%, 그리고 2012년도에는 43%, 그리고 2013년도에도 40%대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매출 성장률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스맥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4분기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영업이익 또한 30%,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9%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 여기에 잡혔던 것은 이제 캐파에 대한 증설 부분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는 차감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다만 영업적으로 해서 뽑아낼 수 있는 순수 창출되는 그런 이익은 30%가량이 증가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 일단 중국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내수 섹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에이블 CNC 주가 추이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에이블 CNC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주가가 거의 70%대 육박할 정도로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에이블 CNC로 대표되는 브랜드가 뭘까? 바로 미샤라는 국내 브랜드겠죠. 하지만 국내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던 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이 에이블 CNC의 이런 모습이었고, 자, 한국콜마는 어떨까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안 좋았지만 해외에서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반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해외 브랜드십 간에 어느 정도 계약이 체결되면서 ODM이라든지 아니면 OEM이 더욱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OEM, ODM에 대한 수출 비중은 지금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바이오 공장이 이전이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출 전용 화장품 생산 시설 자체가 지금은 좀 더 가동률이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과연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선반영이 되는 구간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선반영이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부분은 2014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코스맥스의 어느 정도 주가 추이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제가 2014년에 대한 실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 57,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57,000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7,000원 자체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왔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2월 7일 날 크게 올리는 양봉이 있었습니다. 자, 2월 7일 날의 매수적인 수급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2월 7일 바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는데 2월 6일부터 갑자기 전폭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3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48억 그리고 1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는 모습은 우리가 한 번 더 여실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변하고 있고 외국인이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다. 왜 신고가에서 비중을 확대시킬까? 바로 2014년에 예상치가 상당 부분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의 이미 빠른 베팅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외국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코스맥스는 유일하게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이 이런 전형적인 매수세는 바로 2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코스맥스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좀 더 면밀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웃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 기록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최근 움직임이 대공황 직전과 흡사하다는 경고가 월가 일각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의 지난 2개월간의 흐름이 1928년, 29년 대공황 직전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네. 마켓워치에서 얘기하는 건 대공황 시절에 그 2개월 동안 움직임, 현재 2개월과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급락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정말 대공황적인 그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은 거의 붕괴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테이퍼링 하던 것을 다 멈추고 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터져야만이 가능하죠. 기술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버블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양적 완화를 3차까지 하고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온 것 치고는 물론 2009년도 3월 달에 만들었던 6,450 정도 선에서부터 올라온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2007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198포인트였을 때 그 시장의 금리는 2%대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비전통적 방식의 양적 완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비하면 사실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물론 과거 통계가 100% 다 뭐 틀리다, 뭐 맞다 이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 버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틀렸을 확률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번에 조정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던 자리가 맞습니다. 일단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모습, 요 지점에서 연장선을 보면 후행 스팬이 딱 걸려있는 모습이었죠. 이격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격 벌리기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습이 그 과거 1928년도, 29년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과거 추세로 봤을 때, 이 2003년도부터 시작됐던 추세 연장선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 목표치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파동적으로 보시면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상승 부분을 다시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똑같이 1배를 줬을 경우에도 16,800 정도는 채워야 맞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1.5배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약 3,000포인트, 16,800에서 한 3,000포인트 정도는 더 나와야 되는 이것이 아마 버블로서 시장이 주면서 그 이후에 뭐 테이퍼링이 멈춰지고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는 상태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제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 시장 뭐 마켓이나 이런 통해서 보고서를 내는 사람들 말을 100%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뭐 10% 조정론 결국에서는 한 8점 몇 프로가 조정이 왔었죠. 10% 정도는 원래 그 추세 구간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조정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주고서 다 지금 현재 돌리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조정은 마감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5% 위로는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아직 뉴욕 증시 버블은 나오지 않았다는 김동섭의 이사님 코멘트 챙겨봤습니다. 중국 지표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한 인물이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중국의 1월 무역 휴지 통계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중국의 지표가 시장 예상 외로 잘 나왔잖아요. 무역 수지가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수출이 10% 네.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입도 10%가 늘었습니다. 원래 수출은 한 2% 늘고 그 다음에 수입은 3%가 늘어서 약간 그 재정수지,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밖에 월등한 것이 나왔죠. 시장 일각에서는, 그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이 홍콩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수출했다 재수입하면서 신용장을 과다 기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장의 경착륙 위기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그런 지표가 나왔다는 것은 꼭 이것이 그 조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철강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또 작년에 미니 경기 배양을 하면서 실제로 그 내수를 많이 진작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서 약간 좀 그 시장이 다운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를 감안한 수출이 상당히 좀 늘었을 확률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 HSBC 같은 경우, PMI 지수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에 많이 밀렸던 적이 많습니다. 50이 깨져서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는 50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방어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은 결국 이걸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 달에도 만약에 현재 상태의 어떤 그 수출 증가가 유지된다면 시장은 이게 조작됐다는 어떤 신경을 안 쓸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사용할 확률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중국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중국 차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 것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역헤드앤숄더가 나왔죠. 그런데 이번 주 장대 한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봉 차트상으로는 정확하게 2120이 넘어가면 지금부터 한 11포인트 0.5%가 넘어가서 끝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일단 이 지수는요. 여기까지는 무난히 갑니다. 문제는 이게 시간 수상함이 될 거라는 거죠. 역헤드앤숄더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헤드앤숄더에 걸리면 추세는 망가진다. 그래서 그 종목은 선택도 안 하시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헤드앤숄더 거꾸로인 헤드앤숄더인 거꾸로인 역헤드앤숄더가 걸리게 되면 시세는 이제 새로운 출발 국면에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바닥을 찍고 그림자 금융을 이겨내면서 경착륙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지표를 뭐 조작이 됐든 안 됐든 일단 시장에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중국장이 정말 오랜 기간 과거 6천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을 시장이 다운이 됐다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해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또 3월 이후에 정확한 중국 경제 지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김동석 이사님 어제 말씀하셨지만 그리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무난하게도 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장 전략을 한번 세워주시죠. 지금 그 옵션은 항상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까지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어떤 큰 손들, 메이저들의 움직임에서의 손익분기점에 가장 좋은 콜 쪽에서는 25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를 상적하면 1937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오바를 치게 되면 1257까지 열립니다. 그럼 1960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수로 보면 지금 한 25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어저께 우리나라 환율이 8원 70전이 빠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정도 1060원 정도 우리나라 지수가요 1970, 80 정도에 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것이 오늘이 아니라 보통 환율의 변화가 일어나면 보통 이틀 정도 길면 3일 정도 후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반영될지 안 될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주가가 아시겠지만 이 21선은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이 차트를 보시면 21선은 관통을 했어요. 이 보통 경우는 22선 저항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맞아 요 지점에서는 돌파했다 그냥 밀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좀 틀립니다. 차트가. 근데 지금은 완전히 관통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62선까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또 변동성 전략에 대한 또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보내시고 금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